오늘 일의 발단은 언니의 메시지였다. 퇴근 후 확인한 전화에는 언니로부터 부재중 전화 2통에 이은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엄마가 쓰러졌어. 빨리 연락해. 바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신호가 가는 짧은 시간 동안 나는 깊은 자책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엄마가 아팠던 걸까? 우재에게는 알리지 않아서 그 애가 몰랐던 걸까? 이게 엄마와의 마지막이면 어쩌지? 나는 그저 엄마가 다른 엄마들처럼만 내 편이길 바랐던 것일 뿐인데 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수많은 생각들이 두서없이 오갈 때 여보세요? 하는 언니의 음성이 전화 너머로 들려왔다. 엄마는 병원에 잠깐 있다가 다시 집으로 가셨어. 병명이 뭔데? 어디 크게 아프신 거야? 나도 잘 몰라. 나한테도 자세히 얘기 안 했어. 그냥 미진이가 보고 싶다고만 하시네. 나를? 엄마가 아프고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에 나는 4년간 굳었던 마음이 연약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엄마가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이제는 정말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엄마에게서 들을 수도 있을까? 엄마한테 찾아가 봐. 기다린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피곤한 퇴근길 이후 바로 엄마 집으로 왔다. 엄마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도 나에게는 놀라운 일이었고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을 전한 것도 처음이어서 가슴이 그 어느 때보다 두근거렸다. 4년 만에 엄마를 만나게 되는 것보다 엄마가 내게 새로운, 아니 평범한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가장 더운 계절을 지나는 중인데도 손이 차가워졌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배를 누르고 인기척을 기다렸다.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나를 반긴 건 그저 내가 늘 바랐던 보통의 엄마가 아닌 어떤 억센 손이었다. 그 억센 손이 나를 순식간에 잡아 끌어 집 안으로 들여놓았다. 오빠였다. 오빠의 손에 끌려 막무가내로 들어온 집 안에 있는 건 오빠와 소파에 앉아있는 엄마였다. 전현 저거 내가 아프다니까 죽는 줄 알고 신나서 달려왔구먼. 엄마는 내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어딘가 아파 보이지도 않았다. 아, 엄마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4년 만에 본 딸에게 처음 건네는 말이 저렇게 가혹할 수 있다니. 나는 입술을 아프게 깨물고 다시 돌아서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했는지 오빠는 나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어딜 가? 왔으면 엄마한테 그동안 잘못했어요 하고 무릎을 꿇어야지. 억지로 나 무릎 꿇리려고 이런 식으로 불렀어? 아프다는 거, 병원 갔다 왔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 또 언니랑 오빠랑 짜고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거지? 나는 잠시라도 엄마가 변했길 바랐던 내가 너무 싫어서 더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다. 이전에는 엄마나 가족 앞에서는 절대 내보지 못했던 목소리에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전현 저 흉악한 년, 집 나가서 천박한 것만 배웠네 저거. 엄마는 4년 전보다 훨씬 더 늙었고 더 말을 가리지 못하게 된 것 같았다. 나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지만 성인 남자의 우악스러운 힘에서 노여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너 엄마 앞에서 내가 여자 만나는 거 누구한테든 말 안 한다고 맹세하고 가. 뭐? 나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얘긴지 파악하느라 잠시 말문이 막혔다. 오빠와 여자? 오빠가 바람을 피운다는 걸 엄마도 알고 있고 그걸 내가 떠들고 다닐까봐 그걸 단속하려고 거짓말로 나를 불러들인 거였다는 결론이 나자 나는 숨이 갑갑해질 만큼 기가 막혔다. 그동안 엄마의 전화도 모두 오로지 오빠를 위한 거였고
나에 대한 그리움이나 미안함은 눈꽃만큼도 담겨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자 배인 듯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에서 느껴졌다. 야, 이년아,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자도 만날 수 있는 거지. 또 여자가 좋다고 매달리는 거를 저 착한 애가 어떻게 다 마다할 거야? 동생이란 년이 그걸 보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될 거를. 그렇게 네 오빠 앞길을 막아야 속이 시원하지? 저 썩을 년 저거. 엄마, 오빠는 바람을 피우는 거야. 그게 어떻게 사회생활이야? 저거 못된 버르장머리 좀 보라지. 씹어 죽여도 시원찮을 년. 엄마 말에 따박따박. 엄마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나는 달라졌다. 엄마가 내 말을 조금도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엄마를 향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오빠는 달랐다. 오빠는 바람을 들키는 게 무서운 거야? 아니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는 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게 무서운 거야? 이혼은 무슨? 이 미친년이? 네 오빠도 너 같은 인간 말종대라고 막말을 하냐? 여자 만난 걸로 이혼했으면 세상에 제대로 살 부부 하나도 없어. 내가 전곡을 찔렀던 것인지 엄마가 앞뒤가 맞지도 않는 말로 악다구니를 쓰는 동안 오빠는 얼굴이 잔뜩 붉어져서는 분한 표정으로 씩씩대기만 했다. 50이 가까운 나이에 마치 어린 시절 집안의 독불장군으로 군림했던 어린 소년의 심술궂은 얼굴이 되어 말없이 나를 노려보던 오빠. 나는 엄마와 오빠가 오빠의 이혼으로 인해서 오빠의 평판이 극도로 나빠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었다. 오빠는 교감을 넘어서 교장까지 된 후 교직 생활을 잘 마무리하며 완벽한 존경을 얻은 은퇴 생활을, 엄마는 오빠의 그런 경력으로 인해 교육자 집안이 되는 걸 꿈꿨다. 내가 아직 어디에도 말하지 않은 오빠의 외도 사실이 탄로날까 걱정된다는 이유로 이들이 이렇게 무리수를 둔 것은 순전히 이런 욕심에 눈이 어두운 탓이었다. 오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라나는 아이들과 교사들을 아우르는 교감, 교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육을 말할 수 있을까? 오빠, 정신 차려. 내가 4년 전처럼 그냥 처맞고 가만히 있을 줄 알면 오빠는 인생 헛산 거야. 차라리 나를 내버려 뒀어야지. 긁어부스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당연히 알지? 한번 기대해봐. 내가 오빠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나는 내 팔목을 잡은 오빠의 손을 손톱으로 있는 힘껏 긁었다. 아야! 오빠는 식겁해서 내 팔목을 놓았지만 현관문을 열려는 나를 냉큼 잡았다. 저거 잡아 저거. 엄마는 소파에서 일어나 오빠와 함께 나를 어떻게라도 해볼 작정인지 달려들었지만 나는 당하고 있을 생각이 없었다. 지금 이거 놓지 않으면 진짜 경찰 부를 거야. 여기서 경찰한테 망신을 당하든지 그 망신을 조금이라도 미루던지 결정해. 경찰이라는 소리에 오빠의 눈이 또 요동을 쳤다. 세상에서 사회적인 망신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니 경찰의 개입은 당연히 싫었겠지. 나는 오빠와 엄마를 다시 한번 찍어 누르듯 쳐다보고는 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로 가는 동안 엄마의 악에 바친 고함이 들렸고 오빠가 엄마를 진정시키는 목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저 년을 왜 놔줘? 저 미친년. 지 부모 형제도 몰라보는 저 천하의 쓰레기 같은 년. 엄마의 말은 대부분 나에 대한 악담과 욕이었고 오빠의 말은 잘 들리진 않았지만 아마도 지금은 나를 그냥 놔둬야 한다고 엄마를 달래는 소리였겠지. 쟁걸음으로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눈물이 왈칵 솟았다. 이 가족들에게 나란 존재는 정말 뭐였을까? 집에 도착해 거의 울면서 잠든 아침에 나는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는 나 혼자뿐이었고 나는 나를 잘 보살펴야 했으니 부은 눈과 참담한 마음을 달래기가 힘들어도 일을 해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다.
업무 시작 전 데스크에 줄을 지어 늘어선 PDA 중 하나로 손을 뻗는데 폴의 눈길이 내 팔목에 닿는 걸 눈치챘다. 그의 눈빛이 이어지는 길을 따라 내 오른쪽 팔목을 보니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멍이 붉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 붉은 멍이 아직 검은빛으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곧 그럴 거라는 게 빤히 보였고 손목에 붉은색 리본이라도 두른 듯 모양도 뚜렷했다. 지난밤 오빠가 거세게 잡았던 순간이 팔목에 고스란히 남았다는 걸 나는 폴의 눈길 덕분에 그제야 보게 된 거였다. 폴의 눈길이 머문 건 불과 찰나였지만 나는 무심코 옷에 소매를 내려 멍을 가리려다 지금은 폭염 경보가 끊이지 않는 여름이고 나는 얇은 반팔 티셔츠를 입은 상태라는 걸 깨달았다. 폴은 다시 컴퓨터 모니터에 눈을 고정한 상태로 돌아가 있었기에 나의 팔목을 더 이상 보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몸의 상처, 그것도 진한 타박상의 흔적이 남았다는 걸 그가 어떻게 생각할지 찜찜하기 그지없었다. 남자한테 맞고 사는 팔자 사나운 여자로 보려나? 맞고 살면서 아직까지 남자를 떠나지 못하는 미련한 여자로? 이건 남편이 아닌 오빠가 저지른 짓이지만 내가 한때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미련한 여자였던 건 사실이었다.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때를 떠올릴 때면 고통스럽다. 혜연이 부른 배를 안고 빵집에 나타났을 때보다 더. 추워지기 시작했던 계절이라 겨울옷을 미리 꺼내두려고 옷장 정리에 나선 때였다. 그때가 빵집을 열고 1년 남짓 흐른 후였는데 다행히 빵집은 장사가 잘 됐다.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이 빵에 대해 가진 열정만큼은 남달랐기에 작은 동네 빵집임에도 멀리서 찾아올 만큼 맛이 좋았다. 당연히 동네에서 사람들이 빵집 하면 떠오르는 곳으로 어렵지 않게 올라설 수 있었는데 빵집이 자리를 잡아가니 우리도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었다. 우리 부부만으로 빵집을 꾸려가던 우리는 사정이 나아지자 남편을 도울 직원을 구했는데 갓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어려서부터 제빵을 좋아해서 자격증을 일찌감치 땄다는 제빵사였다. 더불어 나도 나를 도와줄 파트타임 알바를 구해서 종일 빵집에 머무는 시간을 줄였는데 보통은 알바가 있어도 매일 빵집에 나가는 편이었지만 그날은 종일 집에 머물기로 했던 날이었다. 늦음하게 일어나서 남편의 입맛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늦은 아침을 혼자 대충 차려 먹고 소파에 누워서 평소 볼 시간이 없었던 TV를 좀 보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던 그런 날. 낮잠을 자고 나니 개운해져서 몸을 좀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에 나선 옷장 정리. 나는 내가 좋아하던 얇은 노란색 니트를 찾으려 옷장 깊숙이 손을 넣었다가 문득 만져지는 뭔가를 잡아서 빼냈다. 내가 빼낸 건 검은색의 쇼핑백이었다. 금색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외국어로 브랜드가 적혀져 있었는데 영어인지 불어인지 그도 아니면 어디 다른 나라 말인지도 알아볼 수 없는 글씨였다. 당연히 나는 모르는 브랜드였지만 쇼핑백부터가 각이 바짝 선 비싼 종이로 만들어졌고 인쇄된 브랜드 로고의 느낌도 비싼 브랜드라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쇼핑백 안에는 여성 잡지 크기의 딱딱하고 묵직한 상자가 들어 있었는데 검은색의 쇼핑백과는 달리 반짝이는 재질의 핑크색이었다. 역시 상자에도 쇼핑백처럼 고급스러운 브랜드의 로고가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는데 상자는 하늘하늘한 흰색의 리본을 열면 개봉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고급스럽고 섬세하게 만들어서 상자를 갖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걸 소유한 듯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한 게 잘 보이는 그 상자에는 누가 봐도 여자의 물건이 들었을 거란 걸 짐작할 수 있었다.
분명 남편이 넣어둔 물건이었기에 나를 위한 선물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더 이치에 맞았지만 내 직감은 다른 답을 내놓고 있었다. 나는 기대가 아닌 뭔가 무서운 걸 보게 될 거란 걸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한 손가락으로 리본을 풀었다. 리본의 끝을 잡아당기자 리본의 매듭이 사라락 청량한 소리가 날 것처럼 매끈하고 부드럽게 풀렸다. 두렵게 마주한 상자에는 리본만큼 새하얀 빛깔의 브라와 팬티 세트가 들어있었다. 레이스 재질이었지만 야하다기보다 깨끗하고 청순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특히 남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속옷이었다. 여자들이 야해서 남자들을 자극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속옷들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진짜 섹시한 건 순수함 그 자체지 빨갛고 까만데 온통 끈으로만 만들어진 건 진짜 아니야. 남편은 늘 그렇게 주장하곤 했고 남편의 취향에 맞춰서 나도 주로 흰색의 심플한 디자인의 속옷을 갖추는 편이었다. 물론 이 상자를 발견한 후 가장 먼저 버린 게 내 속옷들이었고 나는 지금도 흰색 속옷이라면 역겨움부터 느끼는 사람이 됐지만 나는 그때 이 속옷이 내 선물일 거라고 믿어보려 애썼다. 하지만 내 생일은 여름이었고 우리의 결혼기념일은 봄이었으며 그 무엇보다 브라의 사이즈가 내 것과 많이 달랐다. 남자니까 여자 속옷의 사이즈를 모를 수도 있는 거라고 우겨보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소리가 가슴 깊숙이 들려왔다. 나는 내가 모르는 어떤 여자가 입을 그 속옷을 남편이 숨겨둔 그대로 다시 넣어 놓았다. 그때는 남편의 바람을 모른 척하면 마치 없던 일이 될 것이라 여겼던 것 같기도 하다. 사실 그 선물을 발견하기 전부터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하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친구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으니 남편에게 새로운 누군가가 생겼다는 걸 모르는 것이 오히려 힘들었다. 남편은 빵을 만들고 우리는 종일 함께 있는 편이어서 루틴이 분명한 편이었는데 남편에게 여자가 생기자 그 루틴이 깨지기 시작했다. 남편에게는 퇴근 시간이면 늘 뭔가 일이 생겼고 빵집이 쉬는 날이면 항상 약속이 잡혔다. 동창 모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많았고 상갓집에 가야 하는 일도 부쩍 늘었으며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며 맛있다는 빵집을 찾아다녀야 한다고도 했다. 직원을 구하게 된 것도 남편의 외도에 이유가 없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의 첫 외도 상대가 우리 빵집의 단골이었다는 거였다. 딸이 영어 유치원을 다녀서 살림이 휘청거린다며 애가 없어 좋겠다고 생각 없는 소리를 늘어놓던 여자. 반짝이는 머리카락을 찰랑거리던 그 여자는 우리 빵집의 빵이 가장 맛있다며 늘 칭찬을 늘어놓았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밖으로 나와 그 여자와 우스갯소리를 주고받는 일이 잦았다. 그 여자와의 관계는 여자의 남편이 알게 되면서 끝이 났고 그나마 다행으로 여겼던 나는 어리석게도 그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다. 왜 나는 남편의 외도를 계속 용서하고 모른 척 하면서 그를 떠나지 못했을까? 오래 생각한 바로는 아마 남편이 내가 선택한 가족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가족들에게 남보다 못한 상처를 받으며 자랐던 나는 내가 선택한 가족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경철은 그때쯤엔 남자라기보다는 내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가족이었고 그 가족을 놓아버리면 나는 정말 세상에 혼자 남은 사람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경철과 혜연에게 아이가 생기자 이제 경철의 가족이 내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부모와 아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만 빠져주면 완벽한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는 가족의 모습. 여느 때처럼 불쑥불쑥 떠오르는 이 같은 상념들이 머리를 어지럽히는 중에 선반 위 손끝에 닿을락 말락하는 물건을 끄집어내려 까치발을 올리고 있을 때 문득 손이 나타나 내가 잡으려던 물건을 잡았다. 미처 발소리도 듣지 못한 폴이 어느새 곁에 와 있었다. 환풍기 소리는 요란하고 주변에 카트를 끄는 드르륵 소리가 쉴 틈이 없으니 발소리를 듣지 못한 건 당연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폴과 가까이 서본 게 처음이어서 나도 모르게 한 발을 뒤로 빼서 섰다. 그러다 허리 다쳐요. 폴은 끄집어낸 물건을 내게 주며 무심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딱히 뭐가 죄송한지도 모르고 반사적으로 사과의 말을 웅얼거렸는데 폴은 조끼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폴이 손을 펴서 내게 들이민 건 손바닥보다 약간 더 작은 크기의 밴드 대여섯 장이었다. 이거밖에 못 구했는데 그래도 붙이면 좀 나을 거예요. 나는 폴이 내게 이걸 주는 의미를 단번에 알 수 없어서 의문을 가득 담아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눈짓으로 내 오른쪽 팔목을 가리켰다. 아, 그거 이제 색이 진해질 텐데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좀 부딪힌 거예요. 나는 폴이 어떻게 다친 거냐고 물어본 것도 아닌데 제 발이 저려서는 팔목을 감싸주며 변명처럼 말했다. 별것 아니라는 듯 가벼운 어조로 꾸며보려 했지만 내 의도대로 된 것 같지는 않았다. 폴은 무표정했지만 내 말을 헤아려 보듯 고개를 갸웃한 채로 잠시 나를 응시하고 말했다. 어쨌든 받아요. 장갑을 낀 내 손바닥 위에 밴드들을 떨어뜨리듯 주고는 폴은 이렇다 할 말 없이 돌아섰다. 그 순간 환풍기의 소음도 멈추고 주변에서 드르륵거리는 카트 소리까지 모두 멈췄기 때문일까? 폴이 나타날 때는 들을 수 없었던 발소리가 내 귀에 유난히 크게 들렸던 이유가 아니 어쩌면 그건 내 가슴에서 나는 소리였을 수도 있을까? 나는 내 귀를 먹먹하게 채우는 이 소리의 출처가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가슴에 손을 올리고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점심시간. 나는 다른 층에서 근무하는 정윤을 기다리며 열의 없이 밥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젓가락을 든 오른쪽 손목에 손재주 없이 덕지덕지 붙인 밴드를 보면서 솔직히 이 밴드가 얼마만큼의 효과로 멍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다만 이게 폴이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 마음의 표시라는 게 기분이 좋아서 밥을 뜨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자꾸 손목으로 시선을 옮겼다. 이것도 관심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면 폴이 내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고 믿어도 될까? 나는 건더기가 빈약한 어묵국에 어묵을 씹으며 답을 얻기 힘든 생각에 잠겼다. 사원님, 큰일 났어요. 정유는 유난히 떡볶이만 산처럼 쌓아 올린 식판을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기 전에 호들갑부터 떨었다. 또 뭔데? 또 근화야? 나는 근처에 앉은 사람들이 들을까봐 근화라는 이름을 말할 때는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우리끼리 알아듣기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니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나 말고 사원님이 큰일 났다고요. 내가 뭐요? 난 큰일 날 일이 없는 사람인데? 정윤은 약간 울상이 되어 마음의 위로라도 얻어볼 요량인 듯 떡볶이를 한꺼번에 2개씩 잡아서 입에 넣은 후 신경질적으로 씹기 시작했다. 아니 소무이 떡볶이를 씹느라 뚜렷하지 못한 발음으로 말했지만 소문이라는 단어를 말했다는 걸 알아듣기에는 어렵지 않았다. 무슨 소문이요? 정윤은
한창 씹던 떡볶이를 힘겹게 삼키고는 내 쪽으로 얼굴을 비스듬히 숙인 채 속삭였다. 사원님이 폴님 꼬시려고 한다고. 숟가락으로 어묵국에 국물을 떠올리던 나는 멈칫하며 정윤의 눈을 들여다봤다. 정윤이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잠시 파악할 시간이 필요해서였다. 이런 소문이 진짜로 났다고요? 네. 정윤은 다시 젓가락으로 떡볶이를 집어 올리며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대체 뭐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났는지, 어떤 식의 소문이 퍼지는지 얘기 좀 해봐요. 나는 나를 둘러싼 소문이 있다는 것에 당황했지만 폴과 관련해서는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침착할 수 있었다. 그래도 어떤 소문이 내 주변을 떠돌고 있는지만큼은 확실히 알고 싶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에 사원님 일하는데 폴이 와서 속닥거리고 갔다면서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 벌써 소문이 났다고? 나는 나에 대한 뜬금없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졌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보다 소문의 상황이 너무 정확하고 빠른 데에 놀라서 입만 벌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진짜예요? 진짜야. 폴이 찾아와서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니까 감출 이유는 없었다. 쏙닥거렸다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억울함이 크지만 원래 소문이라는 게 단어 하나를 바꿔 끼우는 것만으로도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해의 여지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폴을 꼬시려고 한다고? 지금 내가 폴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동경의 감정에 가깝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좋아하는 마음이 앞으로 커질지는 몰라도 그 마음을 내가 애써 부풀려서 폴에게 고백하거나 그와 사귀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나는 내 주제를 잘 알고 있었고 감정이 지배하는 남녀 사이에도 당연히 그 주제라는 게 적용된다고 믿었다. 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었고 폴과 내가 어울리는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납득이 나조차도 불가능했다. 무슨 얘기 했는데요? 그냥 별거 아니었어요. 팔목을 다치는 바람에 멍이 좀 들었는데 폴이 그걸 보고 밴드를 좀 갖다 준 거야. 관리자인데 그럴 수도 있잖아? 사원님 다쳤어요? 정유는 걱정을 담은 눈을 내 팔목을 향해 꽂았다. 그냥 부딪혀서 그런 거야. 진짜 가벼운 멍이야. 근데 왜 그런 소문이 났지? 관리자가 굳이 밴드까지 가져다 주는 일이 없어서 그랬나? 정윤의 말은 맞았다. 쿠팡에서 일하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쿠팡이 아닌 그 어디에도 그런 식의 관심은 약간 특별한 데가 있긴 했다. 하지만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쿠팡이든 어디든 좀 더 섬세한 관심으로 주변인을 살피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다. 나는 폴의 그런 행동에 설레는 마음을 누르기 힘들었지만 그의 작은 배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호의를 호감으로 착각하는 것만큼 조심해야 할 일은 없다고 여겼다. 근데 그런 소문은 누가 낸 거예요? 나는 누가 그런 말을 그토록 빨리 퍼뜨리고 다녔는지 알고 싶었다. 내가 일하던 공간에 있던 사람은 나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았는데 대체 누가 본 걸까? 누가 보기는 했으되 아마 가까이에 있지 못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듣지 못했으니 속닥거렸다고 표현을 한 거였겠지? 확실치는 않은데 아마도 근화 패거리 중 한 명이 유력하지 않나 싶어요. 근화 패거리라. 근화와 더불어 언니 동생하며 일진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쿠팡에는 있었다.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착각들을 하는 건지 다 큰 어른들이 다른 사람들의 소문을 쑥덕거리고 다니는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근화 패거리는 다 잘하지 못한 철부지들이나 할 그런 짓을 그만둘 마음이 없었고
근화 패거리 때문에 더 이상 쿠팡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여럿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은 게 정윤으로부터였다. 내가 뭐 포를 꼬시려고 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니까 나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요? 관리자는 괜찮나? 뭐 불이익이 있고 그런 건 아니겠지? 사원님이 폴 걱정을 왜 해요? 소문의 주인공은 폴이 아니라 사원님이라니까요. 두 사람이 사귄다는 게 아니라 사원님이 폴을 꼬시려고 한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떡볶이 떡을 숟가락으로 조각조각 내던 정유는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지금은 소문이 작은 것 같아도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정윤이 평소에 그녀답지 않게 의기소침한 목소리로 눈을 내리깔아서 나는 이 소문을 허투루 여기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됐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윤은 약간 아이같이 반짝거리는 눈으로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어떻게 하긴요. 거리를 둬야죠. 폴이랑? 어떻게 거리를 둬요? 어차피 가까웠던 적도 없는데? 정윤도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았다. 폴과 그렇게 가까이 밀접하게 얘기를 했던 건 한 번의 해프닝에 불과했으니 나는 내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냥 조심해요. 나는 진짜 사원님이 소문의 중심이 되는 건 싫어요. 정윤은 다시 입술을 뒤틀며 투덜거리는 어조로 말했다. 소문의 당사자는 나였는데 어쩐지 정윤이 더 상처받은 것 같은 느낌은 그저 내 착각일 뿐이었을까? 늘 밝고 가볍던 정윤의 심각한 어조 때문에 나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소문이 더 커지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약속했다. 점심 식사 후 휴게실에서 커피를 한 잔씩 하고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가려고 문을 나서는데 정윤이 누군가를 향해 기운차게 손을 흔들었다. 관리자님, 이제 식사하시는 거예요? 정윤의 등살에 오며 가며 얼굴을 익히게 된 아이돌을 닮았다던 입고의 관리자였다. 네, 정윤님은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관리자는 얼굴에 한박 웃음을 머금은 채 다가왔다. 오늘 반찬 진짜 별로니까 얼마나 별로일지 기대하세요. 당연하죠. 우리 식당은 어제의 기록을 오늘 바로 갱신하니까요. 하하. 아직 30이 안 된 나이의 관리자는 그래도 제법 어른스럽게 말할 줄을 알았다. 함께 와서 뒤쪽에 서 있던 눈이 퀭한 관리자가 재촉하듯 쳐다보자 관리자는 아이돌이 팬에게 할 법한 귀엽고 얄궂은 미소를 짓더니 가볼게요. 다음에 봐요. 하고는 식당으로 걸음을 옮겼다. 저 사람 이름이 알렉스래요. 이름 되게 멋있지 않아요? 본명은 뭐라는데? 본명이 좀 웃긴데 남천이래요. 허남천. 허남천? 네, 진짜 얼굴하고 안 어울리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지어줬다는데 쿠팡이 영어 이름을 쓰기 다행이지. 근데 대체 언제 입고 관리자랑 말을 텄어요? 나는 늘 정윤의 부침성에 놀라곤 하는데 정윤은 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길 주저하지 않았고 상대 역시 정윤을 향해 망설임 없이 벽을 허물었다. 이게 다 저만의 능력이죠. 알렉스가 올해 27이래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죠? 나랑도 딱 맞고. 알렉스보다 더 어린 남자가 정윤을 맘에 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27의 알렉스가 너무 빛나서 정윤에게 다른 가능성을 제고해 보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정윤의 진짜 마음이 어떨지는 몰라도 정윤의 말대로 알렉스와 정윤은 잘 어울려 보였다. 아, 근데 사원님, 소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폴 얘기를 한다는 걸 까먹었네. 폴 얘기가 뭔데요? 나와 정윤은 사물함으로 이동하면서 남은 얘기를 이어갔다. 다시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지만 폴에 대한 얘기는 듣고 싶었다. 릴리요. 릴리가 폴한테 고백을 했다잖아요. 고백이요? 둘이 사귀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벌써 있었다면서. 이건 그냥 소문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영은 사원님이라고 알죠? 포장 진짜 빨리 하시는 분. 영은 사원은 40살가량의 여자로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었는데 지극히 소극적이고 과묵한 성격에도 정윤과는 곧잘 얘기를 하는 편이었다. 영은님이 평소에 혼자 시간을 보내는 데가 있는데 CCTV 사각지대에다가 점심시간이면 아무도 안 오는 그런 데요. 근데 거기서 릴리랑 폴이랑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직접 들었다고? 네, 직접. 영은 사원이 직접 들었다고 말할 정도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건 분명한 것 같았다. 뭐 대충 릴리가 좀 따로 보자고 하니까 폴이 거절하는 뭐 그런 내용의 얘기였다는데 릴리 혼자 안달이 났다나 봐요. 폴이 내가 릴리님을 밖에서 왜 만나요? 라고 그랬다는데요. 의외네. 뭐가요? 두 사람 잘 어울리잖아요. 폴이 릴리에 비해서 나이가 좀 많다 뿐이지 예쁜 커플이 됐을 것 같은데? 조금은 속이 쓰라린 얘기였지만 폴과 릴리가 잘 어울렸을 거란 생각은 나의 진심이었다. 폴을 좋아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릴리와 폴은 색이 비슷한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들은 후여서 데스크에 나란히 서 있는 폴과 릴리가 더 신경이 쓰였다. PDA를 챙길 때 내가 손목에 밴드를 붙인 걸 눈여겨보는 폴의 시선을 느끼면서 폴이 사실 배려가 깊은 사람인데 왜 릴리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 궁금하기도 했다. 웬만한 남자라면 릴리 정도의 여자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먹지 않기가 더 힘들 텐데 사내 연애라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랬을까? 나는 폴이 의아한 눈으로 나를 볼 때까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며 폴을 넋놓고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허겁지겁 서둘러 자리를 떴다. 폴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였고 답이 없는 문제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었다. 그건 내가 무수히 많은 일을 겪어내고 얻은 더없이 큰 교훈이고 진리였다. 내 마음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살면서 다른 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애쓰다니. 윤미진, 아직 수양이 덜 됐구나. 점심시간에 마신 커피가 아직 혀끝에 진하게 남은 듯 입안은 더없이 쓰기만 했다. 어느덧 8월 후반, 여름이 끝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솔솔 풍겨오고 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근무이고 동시에 로테이션 근무라 다시 야간 근무로 이동하는 폴을 보는 마지막 날이기도 했다. 8월은 어쩐지 폴을 보는 재미가 더해져서 그래도 폭염이 견딜만 했던 것 같은 희한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주는 서운함에 다리가 무거웠다. 업무 시작을 기다리며 나를 비롯한 사람들이 데스크를 둘러싸고 서 있는데 오늘 폴은 다른 관리자 없이 혼자 서 있다. 폴이 여느 때처럼 컴퓨터 모니터에 눈을 고정하고 서 있는 모습을 힐끔거리며 내 팔목을 내려다보는데 팔목의 멍은 다행히 옅은 푸른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붉은색이 된 참이었다. 이제 밴드 같은 도움은 없어도 되고 조금만 있으면 멍이 사라질 기미가 잘 보였다. 시간 됐습니다. 업무 시작해 주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폴은 교육도 진행하지 않고 바로 업무 시작을 요구한다. 내가 챙긴 PDA에 배정된 업무는 데스크에서 한참 떨어진 구역에서 작은 제품들을 집품하는 업무였다. 드넓은 쿠팡의 물류창고, 서 있는 자리에서 좀 걸어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오가며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가는 길. 나는 릴리가 폴한테 고백을 했다는 말을 정윤에게서 들었을 때
나중에 사족처럼 덧붙인 말을 떠올린다. 릴리와 폴이 잘 어울렸을 거라는 생각과 일치하는 말을 하고는 이제 그만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정윤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폴한테 다른 여자가 있나 봐요. 다른 여자? 네, 릴리가 울컥해서 그랬는지 그 여자한테 그러는 거 동정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랬다는데? 그 여자라. 폴에게 여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진작부터 해왔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릴리가 폴에게 관심이 많아 보였기에 폴이 릴리와 곧 사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지만 사실 폴에게 여자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폴이 전형적으로 인기가 많은 타입의 남자는 아니었지만 늘 대면대면한 태도에 은근한 자상함이 있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는 건 사실이었으니까. 릴리가 그랬듯 폴 같은 남자를 좋아할 여자들은 얼마든지 있었고 폴이 그런 여자들 중 하나, 아니 어쩌면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폴과 내가 절대 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찾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든다. 내가 남편의 바람으로 입었던 깊은 상처를 떠올리면 누군가의 남자를 빼앗을 생각 따위는 꿈에서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내가 폴과 절대 안 될 이유로는 그에게 연인이 있다 핑계가 가장 좋았다. 이렇듯 안 될 이유부터 찾았던 건 내가 그에게 걸맞은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실망감을 줄이려는 노력이 아니었을까 싶었던 건 너무 서글픈 일이었지만 폴이 릴리에게 차갑게 남겼다는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폴답다고 생각했다. 동정이든 뭐든 내가 감당할 거니까 다시는 선 넘지 마요. 선을 넘지 말라는 말. 그의 대면대면한 태도에는 확실히 그런 뚜렷한 선이 그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선이 보이면 나는 넘지 않고 버티는 쪽이었다.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않았고 해도 된다고 해도 거듭거듭 망설이는 부류의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근데 그 선을 넘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었다면 그건 이제 폴을 볼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이었던 걸까? 나는 종일 폴에 대한 생각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 정신을 집중하려 애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근무 시간은 끝나가고 오늘이 지나면 이제 폴을 못 볼 거였는데도 계속 어지러워지는 마음이 싫어서 오히려 하루가 빨리 끝나기만 기다릴 정도였다. 그리고 마침내 업무가 종료되어 원바코드를 스캔하고 퇴근하기 위해 줄을 섰을 때는 안도감과 함께 다시금 서운함이 몰려들었다. 나는 얼굴이 익은 사람과의 헤어짐은 당연히 서운한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사람들이 폴의 스캐너 앞에 원바코드를 들어 보인 후 스캐너의 삐 소리를 듣고 서둘러 떠나는 모습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폴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고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사람들의 원바코드에만 시선을 두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고 나는 진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만남이라 폴의 얼굴을 한 번 더 보아두려 스캐너의 삐 소리가 들리기를 예상하며 눈을 내리깐 폴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그런데 그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내 원바코드를 본 폴이 잠시 스캐너를 멈추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들여다본 거였다. 폴은 한층 톤을 낮춘 목소리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에 이어 내 원바코드를 스캔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웠지만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빨리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다. 나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고 도저히 내 스스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에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하지만 분명했다. 폴이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보고 말했을 때 나는 알 수 있었다. 폴이 나를 좋아해. 그 여자가 바로 나였어. 그날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몹시 당연하게도. 나의 의문은 대체 왜 폴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에 쏠려 있었다. 사실 당시의 확신으로는 폴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긴 했지만 생각을 거듭할수록 확신은 약해지고 의문만 커졌다. 폴의 행동이 특별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사람들은 항상 한시라도 빨리 원바코드를 스캔한 후 자리를 뜨고 싶어 했고 그 마음을 모를 리 없는 관리자들은 스캐너로 사원들의 원바코드를 찍는 데만 집중했다. 원바코드를 스캔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건네는 건 새삼스러울 게 없었지만 스캔을 잠시 멈추고 사원의 얼굴을 보고 말한다는 건 아주 이례적인 것이었다. 폴의 눈빛과 낮은 목소리, 그리고 그런 특별한 상황들이 겹쳐지자 나는 폴이 나를 좋아한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말이 안 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폴을 본 건 불과 한 달여의 시간뿐이었고 폴이 있는 층에서 일한 건 채 10번이 되지 않았다. 대화 또한 업무에 대한 지시사항 정도였고 폴이 밴드를 줬을 때 나눴던 대화도 대화라고 하기엔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 그가 나를 좋아한다고 치면 오로지 내 외모만 보고 반했어야 하는 게 맞지만 나는 남자들이 한눈에 반할 만한 외모를 가진 여자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못생겼다고 하기는 어려워도 예쁘다는 말까지는 안 나오는 그런 얼굴. 누군가에게는 취향일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평범하다고 말하는 그런 얼굴을 가진 게 바로 나라는 여자였다. 더군다나 나는 45이었고 폴은 나보다 어린 게 분명했는데 폴이 나 같은 여자를 마음에 두다니 나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다. 아니 진짜 미친 새끼 아니냐고. 선영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번에 들이켜고는 얼음을 소리나게 씹어 넘겼다. 거의 넉 달 만에 만난 친구 선영에게는 놀라운 얘기거리가 있었는데 15년을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거였다. 9월에 접어들면서 폴에 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는 동시에 여전히 바빴음에도 이게 바로 선영을 만나러 나온 이유였다. 선영은 대학교 친구였는데 짧은 대학 시절에 남은 유일한 친구라고 봐도 좋았다. 선영의 전남친은 쿠팡에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쿠팡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에는 그의 영향도 있었다. 그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어려워하던 사람이었음에도 쿠팡에는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근데 그런 남친이 적응을 잘하는 걸 넘어서서 쿠팡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우고 이별을 고하게 된 게 선영의 놀라운 얘기거리였다. 내가 진짜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선영은 목끝이 끓는 듯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진짜 20살 차이라고? 그렇다니까 20살. 20살이면 동생뻘도 아니고 딸뻘이야 딸뻘. 이걸 내가 미친 새끼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선영의 전남친은 우리보다 2살이 어렸으니 그보다 20살이 어리다면 상대 여자는 23. 선영의 전남친이야 23 여자를 만나는 일에 열성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여자는 왜 한창 좋을 나이에 43살 남자에게 마음을 사로잡힌 걸까? 나는 사로잡혔다는 말로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선영의 얘기를 듣는 내내 의아했다. 사실 내가 선영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란 그냥 얘기를 들어주는 것밖에는 없었다. 내가 유경험자이기도 하고 선영은 내 사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자신의 얘기를 꺼내는데 나만큼 적합한 사람이 있을까 싶었다. 선영은 그때 내게 잘 헤어졌다고 했지만 나는 선영에게 차마 그 말을 되돌려 줄 수는 없었다. 선영에게 그 남자가 어떤 의미이고 존재인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다가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넋이 나간 듯 멍해 있는 선영을 보며 벌써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다. 바로 그 전 남친과 헤어졌을 때도 선영은 그 사람의 공백을 견디는 걸 아주 힘들어 했었다. 내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 공백이었는데 선영에게는 주변에 남자가 없다는 것을 특히 못 참아하는 단점이 있었다. 40이 넘었고 남친과 오래 사귀었음에도 남친이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은 것에 선영이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건 남친의 인생과 자신의 것을 독립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어쨌든 남자가 있다는 것에 만족했던 탓이었다. 선영은 그런 자신의 상황에 만족해서 이혼 이후 남자가 없는 나를 몹시 안쓰럽게 여기기도 했다. 진짜 안쓰럽게 여긴 것인지 그 속마음은 모르더라도 남자가 없는 여자 자체를 열등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건 확실했다. 남친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항상 함께하는 그런 자신의 삶을 자랑스러워했던 선영이었기에 이제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네 하는 생각에 약간 통쾌한 마음이 없지도 않았다. 나도 정말 착한 사람은 아니니 남편이나 남친이 있다는 것 하나로 남자가 없는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여자들을 곱게 봐주기는 힘들었으니까. 나 이제 어떡하지? 이 나이에 좋은 남자 만나기는 정말 힘들겠지? 지금 남자를 또 만나고 싶은 건 아니지?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남자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나면 남자의 그림자도 보기 싫던데 어떻게 남자 만날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지? 싶어서 한 얘기였다.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근데 우리 나이에는 진짜 안 될까? 선영은 내게 대체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 걸까? 우리 나이에 안 될 건 없겠지. 이혼이 흔한 만큼 재혼도 흔하고 노년에도 연애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안 될 게 뭐 있겠어? 하지만 선영의 말 속에 아무렇지 않게 숨어있는 좋은 남자라는 말을 나는 놓칠 수가 없었다. 선영이 바라는 남자는 적어도 우리 또래에 번듯하게 생긴 남자였다. 크게 결격 사유가 없는 남자를 선영은 원하고 있었다. 근데 우리 또래의 좋은 남자라고 하면 적어도 30대 여자를 원하지 않을까? 나를 보는 선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만 쉽게 반박하지는 못했다. 내가 선영의 마음을 눈치챘으면서도 눈치라고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꾸한 것에는 나를 향한 말이라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우리 나이에 연하 남자를 만나기는 힘들어도 우리 나이의 남자들은 훨씬 더 어린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걸 모른 척 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선영은 그걸 철저히 남의 일로 치부해버리고 싶어하는 낌새이긴 하지만 선영은 그래도 너는 다를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다. 다른 여자들은 몰라도 너는 다르지 라는 그런 말을. 너 전화 왔다. 선영에게 약간 안 된 마음이 들어서 수습을 좀 해볼까 하는 찰나에 무음으로 돌려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스마트폰 화면에 낯선 전화번호가 떴다. 9월 들어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면 혹시 폴일까? 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곤 했는데 대부분 070 번호의 광고 전화라 금방 짜증이 밀려드는 게 수순이었다. 그런데 이 번호는 광고가 아닌 휴대폰 번호였다.
요즘은 휴대폰 번호로도 광고 전화가 많이 오는 편이긴 하지만 받지 않고 넘기기는 힘들었다. 나는 선영이 보는 앞이라 기대감을 억지로 누르고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미진님? 내 이름을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인데 나는 이게 폴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한 번에 알아챌 수 있었기에 이건 또 무슨 광고지? 하는 마음으로 볼멘 소리를 냈다. 네, 그런데요. 나 해리예요. 누구시라고요? 해리요. 쿠팡 관리자요. 해리? 해리라고? 쿠팡의 그 해리? 나는 좀 어리둥절해져서 내 통화를 주시하는 선영을 힐끗 보며 목소리가 낮아졌다. 해리님? 해리님이 어쩐 일이세요? 지금 어디예요? 아, 저 친구 만나러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어딘데요? 친구 만나러 나왔다고 하면 무슨 일인지 용건을 말하든가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하든가 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지? 아, 여기 도남동 쪽에 있는 카페인데. 오, 가깝다. 저는 해화에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는 소리가 혀끝에 달랑거렸지만 간신히 내뱉지는 않았다. 왜 이렇게 뜬금없는 소리를 자꾸 할까 했지만 또 볼 사이일 수 있으니 말조심은 필수였다. 어딘지 주소 좀 보내줄 수 있어요? 네? 왜요? 할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 좀 봐요. 아니, 그러면 쿠팡에서 보면 쿠팡 말고요. 지금이요. 근데 지금 친구랑 같이 있으니까 그냥 나중에 누군데? 온대? 그냥 오라고 해. 선영의 줄이지 않는 목소리가 그대로 해리에게 흘러들어갔다. 친구도 오라고 하네요. 지금 바로 주소 보내요. 금방 봐요. 해리는 미처 내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누구야? 남자야? 지금 온대? 선영과 지금까지 3시간을 얘기했는데 선영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는 걸 지금 보고 있다. 선영이야 새로운 사람, 남자에 대한 관심일 수 있으니 그렇다 치고 대체 이 사람은 무슨 속셈이지? 갑자기 해리라고? 해리를 쿠팡이 아닌 밖에서 만난다고? 주소를 진짜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는 지도 앱에서 내가 있는 이곳의 주소를 찾아놓고도 공유 버튼에 손가락을 올릴 수가 없었다. 내가 휴대폰을 보며 망설이는 사이 선영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파우치를 챙겨서 일어섰다. 진짜 해리가 눈앞에 있었다. 빨간 조끼를 입고 있지 않은 9월이라 해도 아직 더운 날씨라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은 간단한 차림새였지만 쿠팡에서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다. 근데 혜리님은 본명이 뭐예요? 얼굴을 정돈하고 난 후 입술이 좀 더 뚜렷한 붉은색을 띠고 있는 선영이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얹고는 혜리에게 물었다. 아, 이번에 미진님도 처음 아실 텐데 저 김시환입니다. 김시환? 이름 예쁘다. 나이는요? 저 38이요. 와, 38로 안 보인다. 더 어려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선영님도 20대로 보는 사람들 많죠? 해리는 쿠팡에서 그랬던 것처럼 능글능글한 태도로 처음 본 선영을 자연스럽게 대했다. 매일 처음 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는 게 일이어서인지 해리에게서 어색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결혼했어요? 아, 아니요. 저 아직 싱글입니다. 여자친구도 없어요. 와, 진짜? 결혼은 안 할 수 있어도 여자친구는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선영은 해리가 싱글인데 여자친구도 없다는 말에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맞긴 한 건지 나는 어리둥절했다. 해리는 내게 전화했고 내게 할 말이 있다고 갑자기 찾아온 건데
무슨 얘기든 빨리 해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다. 근데 혜리님,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실 건지? 내가 주저하며 용건에 대해 얘기했지만 혜리에게나 선영에게 잘 가닿지 않은 것 같았다. 급하지 않으니까 좀 이따 얘기해도 돼요. 혜리는 나를 보며 한쪽 눈을 살짝 찡긋했는데 매력적이라기보다는 어이가 없게 느껴졌다. 급하지도 않은데 굳이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대체 뭐란 거지? 나는 하하호호 즐겁게 얘기하는 선영과 혜리를 보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어느덧 선영은 만난 지 4시간이 되어가고 있었고 당장 내일 출근을 앞두고 있는 나는 그만 집에 가서 쉬고 싶었다. 죄송하지만 선영님, 제가 미진님과 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말이죠. 혜리는 말을 끝까지 마무리 짓지 않고 선영에게 예의 그 생글생글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맞다. 그러시구나. 내가 눈치가 없었네. 이제 일어나려고 하긴 했어요. 혜리에게 집중한 듯 상체를 앞으로 내밀고 앉았던 선영은 불에 대기라도 한 듯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늘 미진님이랑 얘기 잘 되면 선영님하고 우리 또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나는 의자에 붙었던 등을 떼어 몸을 세우고는 혜리의 표정을 살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라고 선영에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을 하는 건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차피 미진이랑은 얘기 다 했거든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선영은 가방을 주섬주섬 챙기면서도 혹시 잡아주길 바라는 건지 혜리를 흘낏거렸는데 혜리는 웃음기를 거두지 않으면서도 선영이 가방을 들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영이 마침내 내게 손을 흔들어 보이면서 연락할게 라는 말로 자리를 뜨려 할 때가 돼서야 혜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영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반가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선영은 정중한 혜리의 태도에서 떨떠름한 미소를 짓고는 느린 걸음으로 카페를 나갔다. 그때 내 심정은 이제 빨리 혜리한테 들을 얘기나 듣고 빨리 집에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것뿐이었다. 인사를 하느라 일어섰던 혜리는 선영이 앉았던 맞은편 자리로 옮겨 앉았다. 그가 카페에 들어서면서 주문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직 3분의 1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 얼음까지 녹아서 아예 손도 대지 않은 것 같았다. 선영과 얘기를 했던 시간이 30분은 좋게 됐던 것 같은데 혜리는 이제서야 목이 마르다는 걸 깨달은 사람처럼 빨대도 쓰지 않고 아메리카노를 달게 들이켰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혜리의 목젖이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나는 기분이 나빠졌다. 아무리 원바코드로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전화번호라고 해도 무작정 전화해서 이렇게 다짜고짜 만나자고 하는 거 진짜 무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단기라고 다시 보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하는 건가 싶어서 턱이 더 굳어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무례했던 거 알아요. 난 속을 읽힌 게 좀 민망해져서 혜리의 눈을 피했다.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하면 말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방법이 도저히 생각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는 뭐고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는 건 대체 무슨 말일까? 혜리가 이렇게 모호한 말만 하는 사람인 줄 미처 알지 못했다. 나는 요점만, 용건만 간단히 해주시면 안 되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눈에 띄게 굳은 혜리의 표정을 보니 그런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다. 미리 말하는데 나 이거 농담 아니고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진짜 생각 많이 하고 하는 말이라는 것만 확실히 알아줘요. 평소와 달리 웃음기라고는 없는 얼굴과 톤을 낮춘 목소리에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미진님 지금 만나는 사람 없죠? 나는 대답 대신 눈을 크게 떴다. 없다고 대답한 거 맞죠? 아니, 내가 싱글이고 만나는 사람이 없는 건 맞지만 지금 이 얘기는 너무 개인적인 거 아닐까 하는 불편함으로 나는 미간에 힘을 줬다. 우리 다 싱글이고 만나는 사람 없으니까 한번 만나봐요. 네? 만나보자고요. 여자랑 남자랑 하는 그런 만남?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졌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해리에게서 들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해리가 미리 말했듯 농담도 아니고 그냥 하는 말도 아닌 말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니. 나는 어마어마한 속갯말이 터지려는 걸 막아내려는 사람처럼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일단 해리님, 손을 가린 상태에서 간신히 내뱉은 소리가 내 것 같지가 않았다. 아니, 내 이름 김시환이라고요. 시환님이라고 하던지 시환씨라고 하던지 아니면 그냥 시환아 해도 되니까 해리 말고 내 이름 불러요.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해리가 아닌 나 스스로를 가라앉히려는 듯 양손을 꽉 쥐었다. 지금 당황스러운 거 잘 알아요. 내가 좀 티를 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요. 나 45이에요. 시환님보다 한참 나이 많은 여자라고요. 알아요. 내 생각보다는 좀 많긴 한데 나보다 나이 많은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진짜? 내가 뭐 기분 나쁘게 한 거 있어요? 지금 이거 몰래카메라 같은 거예요? 해리는 어쩐지 상처 입은 듯한 표정으로 나를 빤히 보기만 했다. 내 말이 그렇게 안 믿겨요? 내가 그렇게 못 믿어온 사람이었어요? 약간 잠긴 듯한 목소리에 나는 움찔했다. 갑자기 이렇게 심각해지면 나더러 어쩌라는 거지? 나는 무슨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었다. 그럼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해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나랑 만나자는 거 한 번쯤 만나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좋아서예요? 내 질문을 들은 해리는 갑자기 지금까지 본 가장 편한 표정을 지었다. 쿠팡에서도 해리는 항상 웃는 낯이었지만 그게 편해 보이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편하고 후련해 보이기까지 했다. 좋아해서 그래요. 좋아서. 대답을 들은 나는 쓰러지듯 의자에 등을 기댔다. 아마 내 표정이 기대하지 않은 대답을 들어서 크게 실망한 사람 같았던 모양이다. 해리의 얼굴이 그림자라도 들이운 듯 어두워졌다. 지금 당장 대답하라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 대답을 못 들을 게 뻔하다는 예감이 들었는지 해리는 서둘러 말했다. 지금 당장은 답을 안 들어도 괜찮지만 충분히 생각하고 답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는 그럴 거였다. 해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얼마나 진심인지 아직도 납득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하기 힘든 얘기를 해준 건 사실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속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용기를 끌어모아야 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걸 나도 알 만큼은 알기에 나는 오래 그리고 신중히 생각하고 대답하기로 결정했다. 그 사람이 뭐래? 그날 밤에 선영이 전화를 해왔다. 우리는 몇 달에 한 번 만나지만 전화보다는 톡을 주고받는 편이어서 전화기에서 빠져나오는 선영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아, 그게?
차마 내 입으로 말하기 너무 이상한 일이어서 나는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왜 온 거래? 왜 만나자고 한 거야? 15년 만난 남친이 바람이 나서 헤어진 사람의 목소리에 생기를 불러넣었으니 잘된 일인가 싶게 선영은 내 대답을 재촉했다. 만나보재. 만나보자고? 누구랑? 너랑? 나한테 만나보자고 했는데 그게 누구랑이겠니? 하는 말이 울컥 튀어나올 뻔했지만 간신히 입을 다물었다. 이게 어쩐 일이라니? 그래서 만나기로 한 거야? 만나기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 나는 언감생심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선영의 말투에 진짜 해리가 그런 말을 하긴 한 건지 의심하는 기색이 짙게 깔려 있었다. 사실 내가 말해놓고도 거짓말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쿠팡의 아이돌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해리가 내게 만나자고 한 것도, 심지어 내가 좋아서라는 게 이유라는 것도 다 믿기지가 않았다. 왜? 한번 만나봐. 사람 괜찮아 보이던데. 선영은 만나보라는 말을 하면서도 개운치 못한 듯 말끝을 느렸다. 선영과 통화를 끝내고 어쨌든 자야 한다고 눕긴 누웠는데 온갖 생각들이 줄지어 찾아왔다. 해리의 진짜 속마음이 그게 맞을까? 하지만 나는 지금 폴을 좋아하는걸? 폴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폴이 해리처럼 내게 무턱대고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나는 결국 다시 10대 소녀라도 된 것처럼 이불을 차올렸다. 어째 이놈의 이불킥은 40이 넘어도 멈출 수가 없는 걸까? 오늘 밤도 잠이 들기는 다 글렀네. 사실 나 어제 좀 상처받았지만 내 제안 아직 유효해요. 잘 생각해줘요. 아침 출근길에 해리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솔직히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감정을 드러낸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반발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했다는 거지? 많은 여자들이 좋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덥석 좋아요 할 줄 알았다는 건가? 해리의 제안은 당연히 거절할 거였지만 거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거절의 이유가 폴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거였다. 물론 폴 때문이 아니더라도 해리를 만나볼 생각은 없었다. 애초에 남자를 만날 생각 같은 건 없었고 좋아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남자니까 남자를 만나야 하니까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 단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는 걸 이해하는 남자가 과연 있긴 할까? 어제 내게 만나자고 한 사람이 폴이었어도 나는 거절할 생각을 했을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오래 생각했는데 아마 거절했을 것 같았다. 지금 연애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나 혼자 몸도 거두기가 버거운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다. 내 상황이 안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연애에서는 큰 문제가 될 게 뻔했다. 폴이 아무리 좋아도 그의 말과 행동,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의 마음까지 모두 의심하게 될 거였다. 그나저나 해리에 대한 얘기는 해리와 나만 알고 끝낼 수도 있었는데 어쩌다 선영한테까지 말하게 됐을까를 나는 가장 후회했다. 선영이 알아서 나쁠 건 아니었지만 알아서 좋을 것도 없었다. 선영에게는 지금 남자가 없는 상태고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남자가 없는 선영은 극히 위험한 상태였다. 친구이자 이혼녀의 남자도 없었던 내게 해리 같은 남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드러난 순간에
선영이 어떤 일을 벌일지 나는 좀 두려워졌다. 왜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걸까? 근데 그냥 별일 아니었다고 핑계를 댄들 선영이 믿기는 했을까? 나는 딱 선영까지만 알고 해리와의 일은 그저 해프닝으로 끝나기를 바랐다. 당장 그때는 그날 해리가 무슨 일을 벌일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가질 수 있었던 순진한 소망이었다. 점심시간이었고 정윤과 커피를 뽑으려 자판기 앞에 선 순간 해리가 불쑥 나타났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해리의 태도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으니 문제였다. 미진님 뜨거운 아메리카노죠? 정윤님은요? 아아요. 해리가 뜨거운 아메리카노와 아아의 버튼을 누르고 카드로 결제까지 마치는 모습에 정윤이 내게 눈짓을 했다. 대충 이게 뭐지? 하는 뉘앙스였는데 관리자가 커피를 사는 게 이상한 일인 건 아니었다. 하지만 부침성 좋은 정윤도 아직 해리와 그럴 정도로 가깝게 지내진 못했으니 해리의 행동은 분명 정윤에게 낯설고 이상해 보였을 것이다. 머신에서 커피가 나오는 동안 해리는 내 얼굴을 힐끔 보더니 말했다. 잠 못 잤죠? 나도 그래요.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파악해 보려는 노력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정윤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해리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만을 바라며 손바닥에서 땀이 차오르는 초조한 느낌이 극에 달했는데 내 바람이 해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건 곧 밝혀졌다. 나 진짜 인내심 있는 남자예요. 미진님 대답 기다릴 수 있어요. 너무 놀란 정윤의 눈이 튀어나오겠다 싶을 즈음에 커피가 나왔고 해리는 커피를 꺼내서 내게 건네주고는 별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오로지 목적이 내게 커피를 사주기 위한 것이었던 사람처럼. 이제 어쩌지?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9월에 손에 쥐어진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더 뜨겁게 느껴졌고 이제는 정윤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자판기로 속속 모여드는 사람을 피해 정윤과 나는 휴게실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빨리 무슨 말인지 빨리 얘기 좀 해봐요 사원님. 나는 차마 어디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뜨거운 커피를 한 입 머금고는 쉽게 넘기지 못했다.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말해보라니까. 정윤은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걸 간신히 참고 있는 눈치였다. 그게 말이지. 나는 잠긴 소리가 나는 목을 잠시 풀었다. 어제 해리를 만났어. 만났다고요? 밖에서? 진짜 쿠팡 밖에서? 정윤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거듭 물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리와 나는 거의 접점이 없었으니 정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더 이상 얘기를 길게 끌어봐야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 서자 나는 쓰디 쓴 한약을 단번에 들이켜는 심정으로 말해버렸다. 내가 좋으니까 만나보재. 헐... 단전에서 끌어온 듯한 이 외마디는 아마 내가 정윤의 입장이 되었어도 냈을 법한 소리였다. 정윤은 선영과는 달리 생각과 말을 고르는 듯 다음 말을 바로 이어서 하지 않았다. 부침성 좋고 말도 빠르고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내뱉는 듯 보여도 정윤은 늘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가져올 여파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대답을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사원님은 아직 대답을 안 한 거네요? 대답을 안 한 건 맞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어떻게요? 정윤은 정말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혹시 내가 해리를 만나겠다고 결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도 하는 걸까? 어떻게는 뭘 어떻게야 당연히 안 만날 거라고 결정한 거지.
정윤은 입을 오물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혹시 만나지 않겠다는 이유가 사원님이 나이나 이혼한 것 때문이에요? 솔직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는 못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나머지 이유는 뭔데요? 정윤에게 폴에 대해 말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굴뚝 같았다. 내가 폴의 행동에서 느낀 잠깐의 확신에 대해서 정윤과 공유해보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폴은 그저 의미 없는 행동을 한 거였고 내가 그걸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린 거라는 의심을 나 스스로 거둘 수가 없었다. 내가 혹시 폴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헛것을 본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정도였으니 그런 얘기를 정윤에게 하는 건 불가능했다. 나도 말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마음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정윤은 나지막히 한숨을 내뱉었다. 나는 어쨌든 미진님이 스스로의 상황 때문에 해리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것만 아니면 다 괜찮아요. 해리가 좋아서 만나고 싶지만 시도조차 못 해보는 건 너무 슬프니까. 나는 정윤의 손을 잡으며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이건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 해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만나지 않겠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나는 사원님이 그런 마음이면 됐어요. 정윤은 어느 때보다 깊은 눈빛으로 고개를 깊게 끄덕였다. 내가 정윤에게 폴에 대한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날이 오긴 할까? 해리에 대한 마음은 확실한데 폴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불확실해서 나는 정윤에게 온통 거짓말만 짓거리고 있는 듯한 죄책감이 들었다. 이날의 일은 해리가 고백 이후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한 걸 증명하는 것이어서 나는 오히려 대답을 오래 끌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다리는 것만큼 피가 마르는 순간은 별로 없기에 거절보다는 대답을 기다리게 하는 것 자체가 해리를 힘들게 할 거라는 판단도 있었다. 더 오래 생각해도 내 대답이 바뀔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 또한 대답을 빨리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이기도 했다. 나는 해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답을 메시지로 줄지 직접 만나서 대답해 줄지 물었고 내 메시지를 기다렸다는 듯 금방 답이 돌아왔다. 만나서 해요. 나는 약속 장소를 고민할 필요 없이 먼저 만났던 도남동의 카페에서 보자고 했지만 해리의 생각은 달랐다. 해리는 굳이 우리 동네로 찾아오겠다고 했고 내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음에도 해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미진님이 어떤 대답을 주든지 나한테 이 정도 요구할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나는 해리가 내 거절을 듣고 돌아가는 길이 그리 멀지 않았으면 했다. 나에 대한 해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의 농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여자에게 거절당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심정이 들지는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 어떤 기대를 품고 우리 동네까지 찾아오겠다는 건지 나는 해리의 의도를 이해하기가 몹시 어려웠다. 하지만 해리가 권리를 요구했을 때 내게는 할 말이 없었다. 연인 사이에서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지만 이렇게 고백을 거절하는 입장이 되니 대답을 해야 하는 내가 더 약자인 것 같았다. 나는 해리가 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올 거라고 해서 지하철역 인근의 카페로 장소를 잡았는데 우리 집에서는 걸어서 10분 거리의 카페였다. 미리 가서 기다리려고 서둘러서 10분 일찍 도착했는데도 해리가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게 카페 통창 너머로 보였다. 주문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숨부터 나왔는데 갑자기 고개를 들어 밖에 서 있던 나를 본 해리가 벌떡 일어섰다. 나는 문 위쪽에 달린 종의 청량한 소리를 들으며 카페에 들어섰고
평소에는 시원하다 했을 에어컨 바람을 서늘하게 느끼면서 해리가 카운터로 가서 바리스타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사이 나는 녹아내리는 해리의 커피가 테이블을 적시고 있는 자리에 앉았고 이내 해리도 돌아와 앉았다. 아, 저 주문해야 하는데. 내가 주문을 미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리며 일어서려 하자 해리가 대수롭지 않은 투로 말했다. 주문했어요. 아까 내 거랑 같이. 주문한 거 지금 달라고 한 거예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맞죠? 해리가 보기보다 섬세한 사람이었네 하는 깨달음과 동시에 쿠팡에서와 달리 내가 평소 카페에서 더 즐겨 마시는 건 카페라떼라는 사실을 이 사람에게는 앞으로도 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섬세하긴 하지만 내 취향을 굳이 더 자세히 묻지 않았다는 사실에 서운함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게 내 마음에 대한 확신만 더해주었기 때문이다. 거절이죠? 해리는 내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선수를 쳤다. 그 사이 커피가 나왔고 해리는 주저없이 일어서서 커피를 받아왔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뜨거운 커피를 앞에 둔 내가 커피를 마시지도 못하고 차마 답도 못하는 와중에 해리가 말을 이어갔다. 기대 안 하고 왔다면 거짓말이지만 미진님이 거절할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했어요. 우리한테는 별로 시간이 없었잖아요. 시간이요? 네, 시간. 서로를 알아가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쌓아갈 시간. 물론 해리의 말처럼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건 맞았다. 하지만 해리와의 시간보다 폴과의 시간이 훨씬 적었던 걸 생각해보면 내 감정은 시간이 다르게 만들어줄 그 무언가는 절대 아니었다. 그럼에도 해리에게 시간이 지나고 당신을 만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거절은 일단 받지만 새로운 제안도 해보려고요. 해리의 마음을 거절하는 그 어려운 단계가 그나마 수월하게 넘어갔다면 그건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었던 탓이었던가 보다. 우리도 썸이란 거 한번 타보자고요. 썸을 타는 동안 미진님은 나란 사람을 재볼 수도 있고 나도 뭐 알고 보니 미진님이 생각과는 별로라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싫어질 수도 있다라. 평소라면 미움받는다는 것 자체가 거부감을 느꼈을 텐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 해리는 썸을 타는 것으로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없던 것으로 돌리는 걸 피해보려 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이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해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나 싱글이긴 하지만 이혼녀예요. 그건 몰랐죠? 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혼 얘기라니. 너무 속이 드러나 보이나 싶어 좀 미안했지만 해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도 마음에 흠집이 전혀 안 나네요. 그걸 기대했다면요. 내가 말하면서도 진부해서 싫지만 나는 지금 누구와도 연애할 마음이 없어요. 이건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해리는 팔짱을 끼고 내 의도를 가늠해 보듯 진지한 눈빛을 하고는 말했다. 진짜 진부한 소리긴 하네요. 하지만 마음과 상황은 바뀌기 가장 쉬운 거예요. 미진님 결혼할 때 이혼할 줄 알고 한 거 아니었잖아요? 100년애로 할 줄 알고 한 거지. 진부한 얘기가 내 진심이라 이런 말이 아닌 어떤 말을 해야 해리가 내게서 관심을 거둘 수 있는지를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 진짜 해리와 썸을 타게 되는 걸까? 그게 서로 썸을 타자 하면 타게 되는 건가? 나 좋은 남자예요. 미진님 그거 모르죠? 자기가 나쁜 남자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남자고 좋은 남자라고 하면 진짜 좋은 남자인 거.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남자로 굴든지 좋은 남자가 되든지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미진님한테는 좋은 남자가 좋아요. 마음의 준비가 단단히 된 바로 나 같은 사람이요. 해리가 좋은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만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었지만 굳이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해리가 이 순간 왜 이렇게 상처받은 소년처럼 보이는 건지 나는 마음이 좀 약해질 뻔했지만 해리의 말에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다. 마음과 상황은 바뀌기 가장 쉽다는 바로 그 말을. 해리가 그의 말과는 달리 좀 기운 없이 빨대로 아메리카노를 젓는 걸 보면서 다음 할 말을 고심하고 있는데 내 전화에 벨이 울렸다. 나와 동시에 해리의 눈이 테이블에 올려놓은 내 휴대폰 화면으로 향했고 내가 전화를 가려받기 위해 저장해둔 이름이 떴다. 소개남. 언니가 만나보라고 했던 그 남자. 여러 번 전화를 걸어오기에 한 번 전화를 받아서 만날 생각이 없다고, 지금은 어떤 남자든 다 만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말이 통하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지금 또 전화를 걸어온 거였다. 해리 앞이라 전화를 받지 않고 차단을 해버릴까 하다가 언니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해리에게 잠시 전화를 받겠다 하고는 아예 카페 밖으로 나갔다. 카페 밖의 거리는 시끄러웠지만 해리가 내용을 듣지 않았으면 했다. 소개남이라는 이름을 보고는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전화를 받자마자 남자는 이미 끝난 얘기를 다시 시작했다. 그냥 한 번만 만나자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이렇게까지 해서 만나야 할 만큼 대단한 여자도 아니고 만난다 해도 우리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만나보고 판단하면 될 일이죠. 진짜 왜 그렇게 비싸게 굴어요? 비싸게 군다니. 이런 단어 선택만으로 나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만나자고 강요하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았다. 내가 좋아서 나를 꼭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감히 내가 나를 만나기 싫다고 해? 같은 오기에 지배받는 남자가 이 사람이었다. 만나서 나를 보란듯이 차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인 걸까? 나를 평가하고 버리거나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믿음을 실현하지 못하는 걸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걸까? 저 진짜 그쪽 만날 생각이 없고요. 이런 전화 정말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리의 소음에 목소리가 높아진 순간 귀에 바짝 댔던 휴대폰이 갑자기 쑥 올라가 사라졌다. 하면서 주변을 살피는데 어느새 따라 나와 내 휴대폰을 들고 있는 해리가 보였다. 그리고 뭔가 말을 하고 있었다. 말을 하고 있다고? 소개남한테? 해리가? 상황을 파악한 나는 경악스러운 마음으로 해리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려고 해봤지만 180이 넘는 키의 남자인 해리에게서 휴대폰을 빼앗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저요? 저 미진님 남자친구는 아니지만 앞으로 남자친구가 될 사람입니다. 만나기 싫다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휴대폰을 빼앗지는 못했지만 남자친구라는 소리에 험악한 눈이 되는 나를 의식한 해리의 자기소개에 나는 기가 막혔다. 소개남의 대꾸가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험악한 소리임에 분명한 말들이 터져나왔고 저 뒷수습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막막해졌다. 연락 그만하시라고요. 연락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만 끊습니다. 아니, 왜 내 전화를 그걸 그렇게 받으면 내가 어떻게... 우리 썸 타는 사이잖아요. 이 정도 도움은 괜찮지 않아요? 도움이라니. 소개남이 형부가 다니는 회사의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나마 좋게 마무리해 보려고 애쓴 건데 언니에게 이 원망을 어떻게 들을지 나는 그저 아찔하기만 했다.
이런 게 썸의 시작이라면 본격적인 썸이란 대체 어떤 걸까? 거리에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가는 곳이 어디인지 몰라도 거세게 울어대며 작은 발을 동동거리며 내딛는 아이가 지나고 있었다. 아이가 우는 이유도 슬퍼서가 아니라 나처럼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려워서일까? 내 마음은 아랑곳 않고 해리가 늦은 오후의 햇살을 정면으로 받으며 생글거리고 있었다. 그를 미워해야 할지 좋아해야 할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았다.